안녕하세요. 윤리경영 사례로 플라스틱 뱅크를 소개할 구조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 저희는 아주 익숙한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광운대학교의 쓰레기통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가 정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된 문제입니다. 현재 바다에는 약 1억 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고 매년 1,100만 톤 이상이 새롭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도대체 플라스틱은 왜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과잉 생산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단가가 낮아서 대량 생산하기에 가장 유리한 소재입니다. 기술 발전과 생산 효율의 극대화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왔고 그 결과 실제 소비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이 시장에 풀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발생한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는 생산에서 큰 이익을 얻은 선진국이 아니라 처리 역량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는 플라스틱 처리 기술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생계위협, 건강피해 등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플라스틱 생애비용이 선진국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환경오염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간 그리고 계층 간 불평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이자 정의의 문제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조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저희 조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공동선을 지키면서도 최소 수혜자의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이 철학적 기준으로 현 상황을 다시 바라보면 선진국이 생산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소득 국가가 떠안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샌델이 말하는 공동체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진국, 기업, 소비자 모두가 플라스틱 생애 비용을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샌델의 관점만으로는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 간의 불평등을 충분히 교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조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저소득 국가에 실제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이런 철학적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플라스틱 뱅크입니다. 플라스틱 뱅크는 2013년 캐나다에서 데이비드 카츠가 설립한 소셜 엔터프라이즈이자 핀테크 기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미션은 매우 명확한데요. 해양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플라스틱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해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빈곤을 줄인다. 여기서 핵심은 플라스틱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 국가의 주민들이 플라스틱을 수거해오면 디지털 토큰, 서비스, 물품 등의 재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모인 플라스틱은 재가공되어 소셜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기업에 판매됩니다. 즉 플라스틱 뱅크는 플라스틱 문제와 빈곤 문제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하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창업 아이디어는 데이비드 카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와 가까이 지내며 해양 오염을 목격해온 그는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 사진을 보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3D 프린팅 세미나에서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원재료 플라스틱보다 8배 비싸게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제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이 우유로라면 사람들이 길에 버릴까? 하는 발상을 떠올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뱅크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뱅크의 첫 실험은 IT에서 출발했습니다. IT는 극심한 빈곤, 폐기물 인프라 부족, 해안지형 등 플라스틱 뱅크 모델이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카츠는 이곳에서 플라스틱 수거, 보상, 재가공, 소셜 플라스틱 생산이라는 기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곧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한 어머니가 플라스틱을 모아 자녀의 학비를 냈다는 사례가 지역 언론에 소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플라스틱 뱅크 모델의 실효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기업 henkel이 플라스틱뱅크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henkel은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일부를 소셜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뱅크는 정식 원자재 공급 업체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계였던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은 수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하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투명성 보장으로 인해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추가 파트너십으로도 이어졌고요. 이렇게 플라스틱뱅크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플라스틱뱅크는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스틱뱅크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환경, 사람, 지역사회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환경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뱅크는 해양 플라스틱 감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8천만 킬로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해양 생물이 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 생태계 피해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재생된 플라스틱은 신규 플라스틱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적고 전반적인 환경 임팩트,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악영향도 낮은 편입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시 기존 소재보다 에너지는 12에서 21% 수준만 사용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67에서 71%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실질적으로는 수거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었다는 점인데요. 기존 비공식 재활용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브로커들에게 착취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수거자는 항상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뱅크는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의 보상을 지급하고 가격 고정 등을 통해 수거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수거자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공식 브랜치에서 거래하게 하는 형태로 근로자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거자에게는 경제 주체, 환경 보호자로서의 자존감을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측면입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안전한 시장을 형성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철상과 같은 비공식 재활용 시장을 없애지 않고 공식 컬렉션 브랜치로 편입시켰습니다. 따라서 비공식 고철상을 공식 파트너로 편입함으로써 비공식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거자와 지역사회, 기업 모두에게 안전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거자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역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 리스 씨의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 씨는 2010년 IT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후 수입이 없는 노숙인이 되었습니다. 문맹에 은행 계좌도 없는 그녀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뱅크 프로그램을 만난 후 리스 씨는 생계를 마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플라스틱을 수거합니다. 일과가 끝나면 센터로 수거한 플라스틱을 가져갑니다. 플라스틱 무게를 재고 품질을 확인한 후 그에 알맞는 금액을 계좌로 송금받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돈으로 리스 씨의 어머니는 도시 어디에서나 취사용 연료를 사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 씨는 이제 7자녀의 집세, 식비, 학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플라스틱뱅크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스틱뱅크의 경영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을 활용하자면 우선 플라스틱뱅크는 에코홀더리즘에 속합니다. 플라스틱뱅크는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 교육 등을 통해 수거자, 고철상,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와 조화를 맺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는 지속가능한 재활용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자와 조화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환경을 핵심 이해관계자로 취급함으로써 플라스틱뱅크는 에코홀더리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윤리 그 자체인데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 소득 창출이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이 윤리적 미션과 완전히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뱅크는 전략적 윤리 경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뱅크는 사회, 환경, 문제 해결이 곧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플라스틱을 회수하면 할수록 환경이 깨끗해지고 수거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성까지 확보합니다. 타 기업들은 소셜 플라스틱을 구매함으로써 ESG 경영 요구에 응답합니다. 즉, 플라스틱 뱅크로부터 윤리적 이미지를 구매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플라스틱 뱅크는 수익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비용이 아닌 수익이 되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스틱 뱅크가 항상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구조적 비판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선 첫 번째, 환경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양은 일부에 속합니다. 또한 구조적 한계도 가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사용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플라스틱으로서의 사회 전환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플라스틱 뱅크가 좋은 기업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 구조란 좋은 사람 몇 명이 아닌 나빠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여 은폐가 불가능하고 또 경영 의사결정이 약자의 손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외부 효과를 사회로 떠넘기지 않고 시장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익보다는 공동선 기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기업이란 구조적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환경과 사람을 이해관계자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 속에 플라스틱 뱅크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서 플라스틱 뱅크의 윤리적 경영과 또 윤리적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아가 앞으로 저희가 경영학도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샌델의 공동선, 롤스의 정의론을 삶과 소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보다는 철학과 윤리 기준을 우선시하고 보상보다는 구조적으로 옳은 기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와 취업 모두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 가지 핵심 소비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약자가 희생되지는 않았는지, 환경 비용이 또 전가되지는 않았는지, 공동선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이 기준을 통해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ESG와 CSR 등 윤리 경영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역시도 이러한 윤리 경영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를 내 문제로 보고 개선에 참여하며 또 공동선을 실천하는 기업을 지지하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뱅크 사례가 보여주듯 윤리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을 이롭게 하고 공동의 환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나아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노력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